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일대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많아서 제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세밀하게 다루려고 노력했으니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본명은 찰스 존 허팜 디킨스로서 1812년 2월 7일 영국 햄프셔주 포트시에서 존 디킨스와 엘리자베스 디킨스의 8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문학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속 캐릭터를 창조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설가로서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 사회비평가로도 유명하며 생전에 전례 없는 인기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자본주의 바른기에 접어들던 19세기 전반기에 영국 대도시에서는 번영이 이면에 무서운 빈곤과 어린이의 비인도적인 노동 착취 등의 어두운 면이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 속에서 당시 영국 사회의 악습과 사회의 실상에 대해 참담하리만큼 사실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이고 사회 이면의 부조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특히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그의 작품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시대상을 고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1870년 6월 9일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당시 신문과 잡지들은 며칠 동안 그의 일대기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한 신문사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킨스가 연재한 소설은 정말 그날의 토픽이었다. 그의 소설은 정치나 뉴스와 거의 흡사하게 보였다. 마치 그게 문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인 것처럼. 찰스 디킨스는 아버지 존이 채무자 감옥에 수감되기 전까지는 몇 군데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급증한 부채로 인해 1824년 런던 사우스워크에 있는 마셜시의 채무자 감옥에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로 들어가게 되자 당시 관행에 의해 그의 가족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채무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은 현재는 몰타 정부의 보건부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발레타의 카스텔라니아에 남아있는 18세기 채무자 감옥입니다. 당시 12살이던 디킨스는 학교를 떠나 아버지의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돕도록 강요받았고 현재 체링크로스 기차역 근처 헝거포드 계단에 있는 워렌의 블랙킹 창고라는 곳에서 일주일에 6실링을 받으며 10시간씩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했던 근무 환경은 디킨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고 이후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사회경제 및 노동 조건 개혁에 대한 관심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런 그의 관심은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일 디킨스는 찰스 디킨스의 생애를 편찬한 존 포스터에게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블랙킹 창고는 길 왼쪽에 있는 오래된 헝거포드 계단에 있는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강에 접해 있고 말 그대로 쥐들로 가득 찬 쓰러지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낡은 방, 썩은 바닥과 계단, 회색 쥐들이 낡은 지하실에 몰려들고 계단을 오르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 그곳의 더러움과 부패는 현재까지도 마치 내가 다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눈앞에 생생합니다. 계산대는 1층에 있었고 석탄 바지선이 강 너머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묵하게 들어간 좁은 공간이 있었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일해야 했습니다. 제 작업은 페이스트 블랙킹 화분을 먼저 기름 종이로 덮고 그리고 나서 푸른 종이로 덮은 다음 그것들을 끈으로 둥글게 묶어서 약국의 연고통처럼 깔끔해 보일 때까지 종이를 가깝고 깔끔하게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몇 개 완성되면 저는 거기에 인쇄된 라벨을 붙여야 했고 그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른 두세 명의 남자애들도 비슷한 임금으로 아래층에서 비슷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첫 월요일 아침에 헝겊으로 된 앞치마와 종이 모자를 쓰고 올라와서 끈을 사용하고 매듭을 묶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파긴이었고 저는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할머니가 450파운드의 유산을 남기자 디킨스의 가족은 그제서야 채무자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디킨스의 어머니는 찰스가 창고 일을 바로 그만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찰스의 보수적인 견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뒤로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창고로 돌려보내는 것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 일은 찰스 디킨스의 여성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절에 자신이 속해 있던 노동계급이 살고 있는 열악한 생활 조건에 대한 분노는 이후 그의 작품들의 주요 주제가 되었으며 그의 자전적 소설인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그는 그의 불행했던 젊은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어떤 따스한 조언도 받지 못했으며 용기를 북돋우는 말이나 위로의 말도 듣지 못했고 어떤 지지나 도움도 받지 못했기에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찰스 디킨스는 마침내 창고 일을 그만두고 캠든타운에 있는 웰링턴 하우스 아카데미로 보내져서 1827년 3월까지 중학교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곳을 싫어했고 교장의 가학적인 잔인함에서 비롯된 두서없는 교수와 형편없고 무질서하고 무례한 교육 등은 그의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속의 크리클시의 기숙학교로 표현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1827년 5월부터 1828년 11월까지 그레이즈 인 홀본 코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급서기로 일했으나 속기를 배운 뒤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1830년 디킨스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등장하는 도라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첫사랑 마리아 비드네를 만났지만 그녀의 부모가 디킨스를 반대하여 그녀를 파리의 학교로 보내버리자 둘의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1832년 20세의 찰스 디킨스는 연극에 매료되어 배우 오디션을 받으려고도 했지만 감기에 걸려 오디션에 불참하고 맙니다. 이후 디킨스는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1833년 그의 첫 번째 이야기인 포플러 워크에서의 만찬이 런던의 월간지에 실렸습니다. 1832년 초 찰스 디킨스는 그의 삼촌의 주선으로 영국 하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여관 퍼니벌스 인의 방을 빌려 정치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의회 토론을 보도했고 모닝 크로니클 신문의 선거기사 취재를 위해 영국 전역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닝 크로니클 신문은 1769년에 창간된 신문으로서 찰스 디킨스뿐만 아니라 수필가 윌리엄 헤이즐릿이 정치부 기자로 취직한 첫 직장이었으며 여성 저널리스트 엘리자 리닌튼을 처음으로 고용한 신문이기도 합니다. 이 신문은 또한 1851년 런던 노동당과 빈곤층에 대한 헨리 메이휴의 기사를 책으로 출판했으며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다른 주요 작가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주간지나 월간지 연재물 형태로 출판되었는데 그의 첫 작품집은 보즈의 스케치, 매일의 삶과 일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83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작품집은 찰스 디킨스가 1833년부터 1836년 사이에 여러 신문과 기타 정기 간행물에 게재한 단편 소설집입니다. 1836년 2월과 8월에 조지 크릭샹크의 사파와 함께 보즈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책 형태로 재발간되었습니다. 보즈는 찰스 디킨스가 몇 년 동안 필명으로 사용했던 그의 가족 별명입니다. 디킨스는 작가 생활 전반에 걸쳐 언론에 기고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1835년 1월 모닝 크로니클 신문은 음악 평론가 조지 호가스가 편집장을 맡은 이브닝 크로니클을 발간했습니다. 호가스는 그가 스트리트 스케치에 기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디킨스는 그가 존경했던 스코틀랜드의 시인이며 작가이고 역사가였던 월터 스콧이 호가스와 친하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호가스 집에 자주 방문했는데 이때 호가스의 세 딸인 조지나 메리, 캐서린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캐서린 호가스와 결혼합니다. 이후 디킨스는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로구드의 작가 해리슨 에인스워스와 우정을 쌓기 시작했으며 해로우 로드에 있는 총각살롱에서 해리슨 에인스워스를 비롯한 아일랜드 화가, 다니엘 맥클리스, 보수당의 총리를 두 번 역임하게 되는 벤자민 디즈레일리 백작, 에드워드 브러 라이튼, 조지 크루이샹크 등과 만났습니다. 디즈레일리를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가 디킨스의 친구이자 협력자가 되었고 그는 이 총각살롱에서 그의 작품의 첫 번째 출판사의 사장인 존 마크론을 만났습니다. 보즈의 스케치의 성공으로 출판사 체프먼 앤 홀은 디킨스에게
일러스트레이터 로버트 시모어의 코믹, 코니 스포츠 접시 시리즈에 어울리는 글을 월간 레터프레스에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어는 시리즈의 두 번째 편을 끝낸 후 자살해버렸고, 스케치 시리즈를 쓰고 싶었던 디킨스는 피즈라는 필명을 썼던 헬버트 나이트 브라운을 고용해 그의 소설에 맞는 판화를 넣어 연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이야기는 피닉 페이퍼가 되었고, 처음 몇 에피소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피즈가 사파를 그리기 시작한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런던 토박이 말씨를 쓰는 캐릭터 샘 웰러가 등장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여 마지막 편은 무려 4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문학 잡지 파리 리뷰는 이 캐릭터의 영향에 대해 영국 출판에서 가장 역사적인 부문 단연 샘 웰러 범프라고 평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현상이 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존 서덜랜드는 피닉 페이퍼를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설의 성공으로 인해 피닉 시가 카드 놀이, 중국 피규어, 샘 웰러 퍼즐, 웰러부트 폴리시 등의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디킨스는 유머, 풍자, 캐릭터와 사회에 대한 예리한 관찰로 국제적인 문학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월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그의 소설은 출판에 있어서 연재 소설 분야를 개척했고, 이는 빅토리아 시대 소설 출판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재물의 클리프행어 결말은 독자들을 긴장감에 빠뜨렸습니다. 클리프행어 결말이란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렵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결말을 맞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줄거리 기법으로서 다음화의 계속이라는 표현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연재물 형식을 통해 디킨스는 시청자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었고, 종종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줄거리와 캐릭터들을 수정했습니다. 1836년 11월, 디킨스는 소유주인 리차드 벤틀리와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 3년 동안 맡았던 벤틀리 미셀라니의 편집장직을 수락했습니다. 1836년, 디킨스는 피닉 페이퍼의 마지막 편을 마무리하면서 올리버 트위스트의 첫 번째 편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4편의 희곡도 집필했습니다. 1838년 출간된 올리버 트위스트는 디킨스의 대표작 중 하나로 어린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최초의 빅토리아 시대 소설이었습니다. 1836년 4월 2일, 디킨스는 캐더린 톰슨 호가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10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1837년 1월에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자 그들은 런던의 블룸스버리에 집을 마련하고 찰스 디킨스의 남동생 프레드릭과 캐서린의 여동생 메리 호가스도 함께 살게 합니다. 디킨스는 처제인 메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녀가 잠깐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충격에 빠졌고, 순수했던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1840년 그의 소설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그녀를 소녀넬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소설가로서 찰스 디킨스의 성공은 계속되어 당시 젊었던 빅토리아 여왕까지도 올리버 트위스트와 피닉 페이퍼를 자정까지 읽으며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니클비, 오래된 골동품 가게, 바나비러지, 마스터 험프리의 시계 시리즈의 일부인 80세의 폭동 이야기 등은 모두 책으로 제작되기 전에 월별로 분할 출간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앨런 포의 시 까마귀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바나비 러즈에 등장한 말하는 까마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찰스 디킨스는 출판사와 불화가 있었고, 그의 변호사의 가장 친한 친구의 젊은 약혼녀와 썸을 타고 함께 죽겠다고 바다로 뛰어드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소동 이후 멀어졌고, 찰스 디킨스는 1841년 6월부터 스코틀랜드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디킨스는 그가 정치적으로 경멸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한 토리당의 재집권에 분개하여 주간신문인 검사관에 3편의 반토리 운문 풍자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1842년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내는 미국 내에서의 그의 책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그의 책들이 불법으로 출간되고 판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킨스는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뉴욕에서 한 달 동안 강연을 하며 국제 저작권법과 미국 내 저작물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 간 저작권법은 1891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4개월 동안 미국에서 머물다가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미국 여행기인 일반적인 것에 대한 미국 노트에서 그는 주인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가출 노예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 출판사의 정보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와 에드가 앨런 포, 6대 미국 대통령 존 컨시 애덤스, 10대 미국 대통령 존 타일러,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인간 안에 하느님의 선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니테리안 목사 윌리엄 채닝 등을 만났습니다. 1845년 12월부터 디킨스는 런던에 본사를 둔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을 맡아 진보와 개선의 원칙, 교육과 시민 및 종교의 자유, 평등한 입법 등을 옹호하겠다고 했으나 소유자와의 불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종교관에 대해서 변호사였던 그의 아들 헨리 필딩 디킨스는 그가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1846년 그의 가족들과 신앙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스도 삶에 관한 책인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가톨릭과 19세기의 복음주의를 기독교의 극단주의로 간주하고 개인적 표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1846년 쿠츠은행 상속인인 안젤라 버제쿠츠가 제안한 몰락한 노동계급의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금자리 마련 사업인 우라니아 코티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선 사업과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1857년 찰스 디킨스는 그와 그의 제자 윌키 콜린스가 공동 집필한 연극 얼어붙은 땅의 여배우 앨런 테넌과 사랑에 빠집니다. 1858년 당시 찰스 디킨스의 나이는 45세였고 앨런 테넌은 18세였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여생을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혼은 명성을 얻은 누군가에게는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 캐서린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하자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캐서린은 한 자녀만 데리고 떠났고 이후 찰스 디킨스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10명의 자녀들 중 나머지 자녀들은 1856년에 찰스 디킨스가 구입한 개질 저택에 함께 살고 있던 캐서린의 여동생 조지나가 계속 함께 살며 양육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수입 창출 목적으로 대중에게 독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었는데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으로부터 자선을 제안받았습니다. 1858년 2월 9일 단 한 번의 독서만으로 3,000파운드가 모금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그는 저술 활동보다는 독서 투어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의 독서 투어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각지를 도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1860년 9월 찰스 디킨스는 그의 집 뒤편 들판에서 비즈니스 문제에 관한 편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을 태웠습니다. 엘렌 테란 역시 그가 그녀에게 보낸 모든 편지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불륜의 정도는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디킨스의 딸 케이트 페루지니는 1929년 사망하기 전에 전기 작가 글레이즈 스토리에게 찰스 디킨스와 엘렌 테란 사이에 유아기 때 사망한 아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죽으면서 엘렌 테란에게 유산을 남겼으며 그것은 그녀의 재정적 독립을 도왔습니다. 1865년 6월 9일 파리에서 엘렌 테란과 함께 돌아오던 디킨스는 켄트에서 스테이플러스트 철도 충돌 사고를 겪습니다. 열차의 첫 7개 객차가 수리 중이던 주철 다리에서 급강하여 승객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선로에 남은 유일한 객차는 디킨스가 타고 있던 1등석 객차였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3시간 동안 디킨스는 블렌디와 물로 부상자와 사망자를 돌보고 위로했습니다. 디킨스는 나중에 이때의 사고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서 철도 사고로 자신이 사망할 것을 예고하는 짧은 유령 이야기 시그널맨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디킨스는 이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 가능하면 기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여행하려 했으며 그의 아들 헨리의 증언에 의하면 디킨스는 기차를 타고 있을 때 약간의 충격에도 좌석을 움켜쥐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1867년에 미국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는데 12월부터 1868년 4월까지 미국에서 76회에 걸친 독서를 진행했으며 19,000파운드의 순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69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서 투어 중에 어지러움과 마비 증상을 겪었고 1869년 4월 18일 체스터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4월 22일에 랭커셔주 프레스턴에서 한 번 더 쓰러지자 의사의 조언에 따라 투어는 취소되었습니다. 투어가 취소되자 그는 마지막 소설인 에드윈 드루드의 미스터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영국에서는 슬럼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디킨스는 세드웰의 아평구를 방문하여 에드윈 드루드의 오피움 살해 모델이 된 라스카 살이라는 노인 중독자를 목격했습니다. 디킨스는 충분히 체력을 회복했다는 의학적인 승인을 받아 그의 질병으로 인해 그의 독서 여행의 취소로 손해를 본 그의 후원자들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일련의 낭독을 준비했습니다. 1870년 1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12회의 공연이 있었고, 마지막 공연은 오후 8시에 런던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그 무렵 그는 심각한 건강 상태였지만 크리스마스 캐롤과 피긱의 시련을 읽었습니다. 5월 2일, 그는 웨일즈 왕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왕립 아카데미연회의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 친구인 일러스트레이터 다니엘 맥니스의 죽음에 특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1870년 6월 8일, 찰스 디킨스는 자택에서 또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6월 9일에 사망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접근 방식은 피카레스크 소설의 전통과 멜로드라마, 감성 소설 등 다양한 요소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인공은 악한이거나 가난하게 태어나 의지할 곳도 없이 사회나 가정을 떠나 떠돌다가 많은 사건에 연루되게 되며, 마지막엔 주인공의 뉘우침이나 혼인으로 끝이 나는데, 주로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이 고백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독자와의 친밀감이 생겨 실감나게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공이 여행하며 겪는 사건들로 인해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를 보여주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찰스 디킨스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작가였습니다. 디킨스의 소설은 무엇보다도 사회평론적 작품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기에 사회 내에서 잊혀진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디킨스는 언론을 통하여 위생 및 작업장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소설을 통해서는 불평등과 관련된 여론을 형성을 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종종 빈곤층의 착취와 억압을 묘사하고, 그러한 학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한 결과로 번영을 누리는 공무원과 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그의 가장 신랄한 비판은 1854년 그가 유일하게 소설 길이로 쓴 산업노동 계급에 대한 논의인 하드타임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소외된 사회적 계층을 공장 소유주들이 사람이 아닌 기계 부품 정도로 여긴다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독설과 풍자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글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언론인과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계급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긱 페이퍼의 감옥 장면은 플릭 교도소를 폐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디킨스가 모든 전문 정치인, 홍보주의자, 도덕가들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사회적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정치활동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심지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더 선동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킨스 소설의 높은 인기는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주제를 가진 그의 소설들, 즉 1853년 작품 황폐한 집, 1857년 작품 리틀 도리즈, 1865년 작품 우리의 상호 친구에서조차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 전개와 잊을 수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의 탁월한 능력에 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대중들에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무시되던 사회 문제를 직면하게끔 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오늘날까지도 절판된 적이 없으며 드라마나 연극, 영화 등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보즈의 스케치, 피빅 보고서, 올리버 트위스트, 니콜라스 니클비, 오래된 골동품 가게,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비드 코퍼필드, 황폐한 집, 어려운 시절, 작은 도리즈,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우리의 상호 친구 등이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풍자 소설인 그의 1853년 소설 스마일 하우스는 1870년대 영국의 법 개혁으로 절정에 달한 개혁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퉁이 북카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